안녕하세요. 김찬영입니다. 네,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1과목은 이제 연구실 안전법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챕터 1에서는 연구실 안전법의 개요부터 보실 거예요. 우선 연구실 안전법이라고 하는 건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우리가 연구실 안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실무자들께서는 더 간단하게 연안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연안법. 그래서 이 연구실 안전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국회에서 제정하는 연구실 안전법이 있고요. 근데 이 법은 큰 틀을 짜 놓았어요. 이 큰 틀 안에 또 살을 붙여야 되죠. 대통령이 제정하는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 시행령에서도 더 자세하게 이제 들어가는 시행 규칙이 있어요. 또 이 아래 뭐 별표라던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안에 더 살을 붙여주는 고시와 훈령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것들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법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고시와 훈령들이 등장하는지 그냥 크게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넘어가 볼게요. 네, 연구실 안전법의 연역인데요. 이것도 또 암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2005년도에 제정이 돼서요. 계속 개정을 통해서 우리 연구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점차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챕터 2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챕터 2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정말 중요한 챕터인데요. 연구실 안전법을 1조부터 해서 우리 과태료가 있는 조항까지 해서 쭉 보실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들도 함께 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총칭, 목적인데요. 자, 이 목적, 법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연구실 안전법이잖아요. 연구실을 안전하게 사용하자. 연구실 안전법이 왜 생겼을까요? 연구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법이 생긴 거죠. 연구실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원분들이 다치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고자 연구실 안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목적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왜? 사고가 많이 났었으니까 이제 사고가 안 나는 연구실을 만들자.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연구활동 종사자. 이 연구자분들이죠. 이 연구자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적절하게 보상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보통 대학원생분들, 대학생분들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산업안전보건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받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적절하게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두 번째 목적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목적으로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확보를 해서요. 연구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제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연구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차 시험 문제는 사지선다 문제가 나오죠. 뭐뭐뭐뭐 틀린 것은 혹은 뭐 옳은 것은 해가지고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 중에 뭐 틀린 답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 목적을 보니까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목적이 각각 등장하고 4번에는 어떤 다른 함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4번 이렇게 체크해서 문제 푸실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다? 세 가지다. 첫 번째,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근데 어떤 연구실이에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이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인데 이 과학기술 분야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되어진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꼬기 좋은 부분들, 요런 수식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것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 연구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서 누구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리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해서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 세 가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법 2조 정의를 보실 건데요. 정의는 이제 이 법에서 등장하는 좀 키워드가 되는 용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어떻게 한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의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로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왜 한정시켜줘야 되냐면 우리 목적에서 봤죠.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이라고 했을 때 이 대학, 연구기관 등은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정의 1항이죠. 1항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은 이런 기관들이 대학, 연구기관 등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대학교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등등 이런 대학들이라던가 아니면 연구기관들, 국공립 연구기관도 있고요. 정출연 기관들 쭉쭉쭉 나오죠. 근데 이것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연구실 안전법에서 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 벌써 기업부터 시급까지 굉장히 많죠. 이것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런 건 안 해온다. 그냥 대충 눈으로 한번 훑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작은 것들도 왠지 난 완벽하게 외우고 싶어요. 특히나 이건 교재 앞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암기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 빨리 소모가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시험도 아니에요. 평균 60점을 맞춰주면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잘 나올 것 같지도 않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막 너무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억지로라도 외울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쨌든 뭐 대학 연구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것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연구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 우리 연안법의 연구실은 어떤 연구실이냐면요. 대학 연구기관 등, 우리 위에서 설명한 대학 연구기관 등이요. 연구 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연구 재료 등을 갖추어 놓은 실험실, 실습실, 실험 준비실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구 활동. 자, 이 연구 활동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연구 활동은요. 과학기술 분야, 다른 분야 아니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활용을 하는 그런 창조적인, 체계적인,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험이라던가 실습 등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대학생들이요. 실습하는 것도 연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 활동을 제가 왜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연구 활동의 범위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의 연구실 안전법이요. 이 연구활동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어떤 시료를 채취해야 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산나물에 대해서 산나물을 뽑아가지고 그 산나물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을 추출한다. 이런 실험을 계획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산나물을 가져와야 되죠. 채취를 하러 가야 돼요. 산을 타야 되죠. 근데 산을 타다가 뭐 넘어졌거나 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실험을 위해서 채취하러 간 건데 연구활동 중에 일부를 행했는데 사고가 났지만 연구실 사고로 볼 수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현장 조사라던가 현장에서 채취하는 이런 상황도 연구활동 범위에 포함이 되면서 이 채취하던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연구실 안전법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요. 특히 이렇게 법이 개정된 부분을 시험에 내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법이 개정되기 전 걸로 공부하신 분들은 틀리기가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고 이번 시험에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 활동의 범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연구활동의 범위는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기존 지식을 활용을 해서 하는 노력 탐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연구활동의 범위, 연구 준비 단계부터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 뭐 컴퓨터로 이렇게 문서 작업할 거 아니에요. 그조차도 연구활동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부터 자료 수집, 연구 실험, 그리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DB를 구축하고 검사 결과를 검증하고 제품을 완성하는 것까지, 완성 결과 도출까지가 연구활동이고요.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게 되면 뭐예요? 이제 생산을 하게 되죠. 이제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는 품질 분석 등은, 우리 품질 분석은 뭔가 분석실, 연구실에서 하는 것 같지만 제품 품질 분석하는 건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연구활동 범위에는 빠진다. 그럼 문제를 또 어떻게 내기 좋을까요? 다음 중 연구활동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연구 실험, 2번 뭐 현장에서의 뭐 시료 채취, 3번 시제품 검사 결과 검증, 4번 제품 품질의 분석 이렇게 나오면 제품 품질 분석은 아니지, 4번 딱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측면으로 연구활동의 범위, 제품 품질 분석은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부터는 이제 연구실 조직, 안전 조직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연구 주체 장이 있고요.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활동 종사자가 나옵니다. 자, 이 4번부터 8번까지 제가 조직도를 그려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연구 주체의 장. 연구 주체 짱이죠, 짱. 완전 위에 있는 사람. 대표자라던가 총장님 같은 분이 연구 주체의 장이에요. 연구 주체의 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재 한 켠에 좀 빈 공간 있죠? 저랑 같이 조직도를 그려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연구 주체의 장이 있고요. 이 연구 주체의 장 아래에 뭐가 있어요? 여러 연구실들이 있겠죠. 뭐 물리 연구실, 화학 연구실, 기계 연구실 등등등 연구실들이 막 있어요. 연구실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연구실마다 이 연구실 짱이 또 있어야 되죠. 그 연구실을 대표하는 사람, 연구실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해서 연구실 책임자라고 불러요. 연구실 책임자. 그래서 각각의 연구실마다 연구실 책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연구실 책임자가 대충 어떤 역할이냐면 대학교로 예를 들게요. 대학교. 연구 주체장은 누구일까요? 대학교로 치면 대학교의 짱이어야 되니까 총장님이 되겠죠. 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각각의 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교수님이죠. 그래서 연구실 책임자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 근데요, 교수님이요, 연구실을 책임을 지긴 하지만 교수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막 체크하고 있고 막 화학물질 MSDS 막 모으시고 계시고 막 이렇지는 않죠. 이 교수님이 직접 안전활동을 하기보다는 대학원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직접 실무를 하시는 분들, 대학원생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연구실 책임자, 즉 교수님이요. 한 명의 대학원생을 딱 지목을 하죠. 너가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야. 네가 실무를 담당해.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그게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대학원생 중에서 대학원생 중에 좀 믿음이 가는 그런 약간 안전반장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전반장. 학생들 중에서 안전반장의 느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뭐냐? 자, 이 총장님 아래에 안전팀이 있죠. 우리 대학교에 안전팀 있잖아요. 안전팀은 어디 소속이 아니라 이제 바로 총장님과 연결되는 이런 팀으로 존재를 하죠. 뭐 안전부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안전팀이 있으면 또 이 안전팀 안에도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예요. 그래서 연구실 이 네모 안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들어가야 되죠. 안전환경 관리자. 자, 이 담당자와 이름이 좀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담당자는 진짜 담당하는 안전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안전환경 관리자는 우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 이 안전팀에 있으신 분들이 각각의 연구실에 막 들어가면서 안전 실무를 하진 않아요. 각각의 연구실에 이 담당자들이 실무를 해놓은 것들을 자료를 가져가서 통계를 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하시죠. 안전팀에서는. 그래서 안전환경 관리하는 사람, 안전환경 관리자예요. 그래서 이 안전환경 관리자의 역할은 뭐냐? 총장님이 직접 모든 연구실에 있는 안전 내용들을 막 취합하시고 자료조사하고 하시진 않죠. 그래서 모든 연구실을 통틀어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취합을 하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총장님 대신에 전부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자, 연구주체장은 누구냐? 연구실의 짱이다, 총장님이다, 대표자다 라고 볼 수 있죠. 대표자, 연구실 소유자, 소속 기관의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요. 이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구주체장을 보좌해주는 역할, 그리고 연구실 책임자 등에게 어떤 정보 같은 거,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팀에 있는 연구실 안전 담당자, 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연구실 책임자, 교수님이다.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수님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반장이죠. 안전반장.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활동 종사자라는 거는 연구자죠. 네,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그냥 사람들, 연구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등등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 조직에 대한 정의를 보셨어요. 근데요, 제가 뭐 연구실 책임자는 교수님이다 뭐 이렇게 말은 드린 거는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정확한 명칭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자랑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랑 뭔가 이름이 길고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분리해서 정확한 명칭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1차를 공부하면서요. 이런 단어를 정확히 암기하시고 친숙해 놓으시면요. 2차 시험에서는 직접 쓰셔야 돼요. 이 단어를 정확히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 정확한 단어로 공부를 해주셔야 2차 공부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연구실 안전관리사. 우리 자격증이죠.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이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 받은 사람을 연구실 안전관리사라고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안전환경 관리자는요. 안전팀에서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안전관리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사죠. 네, 그 다음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연구실 안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안전점검은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 기술을 갖춘 자가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안전점검. 어떤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연구소 안에 있는 내부 인원이 우리 연구실 안전한지 확인하는 그런 행위가 안전점검. 자, 정밀안전 진단은요. 점검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양호한지 불량한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면 안전 진단. 진단이라는 거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위험함까지도 찾아내는 행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찾아내서요. 잠재적인 위험성 찾아내면 어떻게 해요? 이 위험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그래서 점검과 진단은 뒤에서 나올 거고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12번 연구실 사고인데요. 우리 연구실 사고, 연구실 안전법에서의 연구실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반 연구실 사고와요. 중대. 글씨가 잘 안 써지죠? 중대 연구실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분류가 중요한 게요. 어떤 사고이냐에 따라서 연구실 사고냐 아니면 중대 연구실 사고냐에 따라서 보고하는 체계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연구실 안전을 담당하시려고 이제 이 자격을 취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연구실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이거는 연구실 사고다, 아니다, 이건 중대 연구실 사고다, 이걸 바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일반적인 연구실 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면 돼요. 사실 우리 연구실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대 연구실 사고는요, 사고가 난 즉시 과기정통부에 연락을 해서요, 바로 우리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중대 연구실 사고가 터졌는데 그냥 넋놓고 있다가 한 달 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법을 어기게 된 거죠. 왜냐면 중대 연구실 사고는 사고 난 즉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대 연구실 사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터지자마자 이건 중대 연구실 사고야 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죠.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판단하거든요. 우리 아까 연구활동 중에서 현장에 가서 시료 채취하고 이런 것도 연구활동에 포함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연구실 사고는요, 연구실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일어난 사고, 연구활동을 수행하다가 발생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보겠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의 문제도 참 내기가 좋겠죠. 함정 파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연구실 사고는 연구실에서 발생된 사고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까지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중대연구실 사고에 대한 정의를 볼게요. 자, 중대연구실 사고는요, 연구실 사고이긴 한데 굉장히 중대한, 심각한 사고를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하죠. 그러면 중대연구실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이 네 가지 기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4개가 등장을 한다? 시험에 나오기 굉장히 좋죠. 심지어 중대연구실 사고는 우리 안전환경 관리하실 분들께서는 또 이게 판단 기준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실무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중대연구실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4가지 중에서 3가지 기준은 사람, 명수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 사망자라던가 아니면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되는 부상자가, 그러니까 사망자라던가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된 사고는 중대연구실 사고다. 자, 이때 이 부상자는 후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죠. 다 또 이런 숫자들도 함정이 나기 좋아요. 1급부터 10급까지 해당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하면 그 틀린 거죠. 자,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후유장애 몇 급부터? 1급부터 어디까지? 9급까지.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히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몇 명? 2명. 이러면 틀리죠? 2명 아니고 동시에 2명.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된 사고. 그리고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해서 이 3가지 기준은 명수까지 1명 이상, 동시에 2명 이상, 동시에 5명 이상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준은요,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 이제 중대연구실 사고라고 봅니다. 그럼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이 뭐냐? 여기 14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14번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자,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도 중대연구실 사고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는 것들은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도 암기가 필요하죠. 자, 첫 번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라던가 산안법에 따른 유해인자라던가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이 3가지는요 법이랑 같이, 이 물질을 법이랑 같이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안법에 따른 유해인자, 과기정통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이렇게 3가지들이 누출되거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을 중대한 결함이라고 하고요. 이런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은 중대연구실 사고다. 네, 이렇게 이어져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것도 이제 중대한 결함, 그리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연구실 사고, 이렇게 또 이어질 수 있죠. 자, 세 번째, 유해 위험 설비의 부식, 균열, 파손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안 침하, 균열, 누수, 부식이 있고요. 그리고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병원체 누출, 이것도 중대한 결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중에 세 가지 보기에 들어가고 엉뚱한 거 하나 넣어서 문제 내기가 좋겠죠. 그래서 5가지 꼭 외워주시고요. 이 중에 또 중요한 거, 법이랑 물질을 반드시 같이 묶어서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 3개도 단골이에요. 그렇게 시험 문제 단골 문제로 출제되니까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5번의 유해인자. 유해인자라는 거는 위험한 물질들을 그냥 다 포함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위험한 것들 다 포함해서 유해인자라고 불러요. 꼭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계, 기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방사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에게 위험한 것들, 유해인자다. 네, 그 다음 16번에 고위험 연구실이 나오죠. 우리 이 연구실 안전법에서는 연구실을 3단계로 나눠요. 위험도에 따라서 고위험 연구실이냐, 중위험 연구실이냐, 저위험 연구실이냐 나눕니다. 그러면 연구실 중에 가장 위험한 연구실이 뭐겠어요? 고위험 연구실이 가장 위험한 연구실이죠. 자, 이 고위험 연구실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3가지인데요. 앞에서 봤었던, 우리 중대한 결함에서 봤었던 눈에 익은 물질들이 등장하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과기정통부령에서 정하는 독성가스, 아까 눈에 익은 그 3가지 물질이죠.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이 3가지 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연구실을 고위험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연구실이 되려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은 고위험 연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연구실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하면 이 3가지를 취급하는 연구실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중위험 연구실, 저위험 연구실을 볼 건데요. 저는 저위험 연구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볼게요. 다음 여기에 등장하는 것들을 제외한 연구실이라고 해요. 우리 연구실의 종류는 3가지였어요. 고위험 연구실 아니면 중위험 연구실 아니면 저위험 연구실이죠. 고위험 연구실의 정의는 방금 봤죠.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실을 제외하죠. 그러니까 고위험 연구실을 빼고 고위험 연구실을 빼면 뭐가 남아요? 중위험 연구실과 저위험 연구실이 남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중위험 연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위험 연구실과 중위험 연구실 빼면은 그게 저위험 연구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중위험 연구실 내용 볼까요? 화학물질이나 가스나 생물체나 생물체 조직, 적축물, 세포, 혈액 같은 거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자, 우리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따기 위해서 과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1과목은 연구실 안전법이고 2과목은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그런 이론들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3과목부터는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4과목은 기계, 그리고 물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5과목은 생물체, 생물에 대해서 나와요. 6과목 소방, 전기에 대해서 나오죠. 7과목은 그런 보건, 환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건이나 환기는 우선 빼고 이렇게 화학, 가스, 기계, 물리, 생물, 전기 이런 것들 왜 배워요? 위험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 다루는 것들이 중위험 연구실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고위험 연구실은 딱 한정되어 있죠. 정해놨죠. 유해화학 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
법에서 규정해 놓은 이 세 가지 물질군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의 위험한 것들이 중위험연구실이라고 보면 돼요. 생물체 같은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기계, 기구, 설비 같은 거. 이제 유해인자 안에 위험한 기계, 기구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위험한 기계, 기구들이 있죠. 그 외에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들. 그리고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 기구,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위험연구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중위험 연구실은 뭐냐? 고위험 연구실, 저위험 연구실에서 해당되지 않는 연구실이 이제 중위험 연구실이죠. 이게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우리 중요한 부분은 뭐냐? 고위험 연구실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떠올리시기 좋게 생각하려면요. 좀 위험한 기계, 기구가 있다던가 좀 위험한 화학물질이 있으면은 고위험 연구실이고요. 대부분의 그런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실들은 고위험 연구실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위험 연구실은 뭘 떠올리시면 좋냐면요. 컴퓨터로 어떤 실험을 설계한다던가 아니면 도면을 그리는 그런 실험실 있죠. 그럼 컴퓨터실을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위험 연구실은 거의 컴퓨터실에 가까운 그런 연구실이고요. 중위험 연구실은 그 사이에 애매한 그런 연구실을 중위험 연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적용 범위를 보실게요. 자, 우리 연구실 안전법에 적용하는 부분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실에 해당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그런 연구실 중에서도 굉장히 소규모, 4명, 5명이 모인 그런 연구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은 기업에도 이 연구실 안전법을 해당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작은 기업에서 연구실 안전 관리를 위한 너무 큰 절차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구실 유형이나 규모를 고려해서 어떤 연구실은 이 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이 안 된다. 혹은 일부만 좀 적용을 좀 제외해주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적용 범위에서 볼 수 있는 파트죠. 그래서 그 내용의 상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시행령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연구자분들이 너무 소수인 부분, 10명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연구활동 종사자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연구소의 경우에는 이 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10명 미만, 10명 이하가 아니에요. 10명이 되면은 연구실 안전법을 지켜야 되죠. 근데 우리 연구소 전체 9명이다 라고 하면은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10명 미만이라는 기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는요, 법 전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좀 제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니은의 첫 번째 보실게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그런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뭐예요? 안전팀이잖아요. 안전팀. 이 안전팀을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50명 미만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50명 미만인 연구기관이라던가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뭔가 되게 길죠. 이런 건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 없고, 만약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히 좀 사람들과의 점수 격차, 그런 변별력을 위해서 억지로 짜내서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고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바로 위에 연구활동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 법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이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면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그냥 안전팀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산안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연구실 안전법이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해당이 되고 연구실 안전법도 해당이 되는 그런 연구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소들에는
법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을 다 챙기기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 중복으로 일을 2번 하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죠. 산안법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법에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그 역할을 해주니까 가름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산안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죠. 자, 보건위원회가 있으니까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도 굳이 없어도 된다. 왜냐면 가름이 되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주니까 가름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요. 그 아래에 고압법도 있죠. 고압법에서도 중복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연구실 안전법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단어들도 좀 비슷하죠.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점검 이런 느낌으로 비슷한 것들은 가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가의 책무를 보실게요. 법 4조에 나오는데요. 이 국가의 책무를 법에서 규정함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연구실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가 우리 연구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그런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그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라. 그래서 국가가 우리 연구실 안전 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이 있죠.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라던가 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을 만들고 있고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 정보의 제공,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요, 대학교들에게 대학 내 연구실 안전 확보에 관련된 내용을 대학별 정보고시에 넣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는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요, 다 수집을 해요. 안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시행령 3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실태 조사는 2년마다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년 수행하고 있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라고 해서 거의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법으로 정해놓은 거는 2년마다이고요. 이 실태조사의 방법은 과기정통부에서 각각의 연구주체장에게 조사 취지, 내용, 조사 일시 등의 계획을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수집하는 내용들은 연구실 연구활동 종사자의 현황, 안전관리 현황, 사고 발생 현황 등등등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의 목적은 사실 통계의 목적이죠. 이 실태 조사를 하면서 어떤 벌을 내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 통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연구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태 조사는요, 좀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실태 조사를 응하지 않으면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검사를 하겠다, 안전검사를 나가겠다 이런 내용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면은 그냥 열심히 수행해 주시는 것이 현장 검사를 좀 피할 확률을 더 높이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 5조의 연구주체장 등의 책무를 보실게요. 자, 우리 국가의 책무를 봤죠. 국가에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줬어요. 이제 연구주체장, 각각 연구소 안에 있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책무를 보실 거예요. 1, 2, 3번을 통해서 연구주체장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연구실 책임자는 이런 것들을 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는 이런 것들을 해라. 자, 이런 책무를 보실게요. 연구주체장은요, 안전에 관련돼서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고 있어요.
특히 총장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전에 관련된 일들을 비용이 나간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달라 많이 하잖아요. 보호구 사주세요. 아니 보호 장비 사주세요. 이런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전을 관련된 장비를 많이 사주면 뭐해?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연구 주최장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이렇게 책무로 딱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어떤 사고 같은 거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리고 연구주최장은요,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이 있어요. 이 설치 운영 기준에 맞춰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연구주최장의 책무, 역할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안전팀에서는 이 연구주최장의 책무를 이제 법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돈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법에서 좀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연구실 책임자, 교수님의 역할은요. 연구실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안전에 관련돼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또 연구활동 종사자의 책무는 뭐예요? 이 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라 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실에 있는 이 안전과 관련된 이 조직들은요, 이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서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강의 한 강 한 강 끝나시면요. 저랑 같이 보시면은 그냥 법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강의가 끝나고 바로 다음 강의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강의를 끄시고 저와 봤었던 페이지를 다시 앞으로 돌려서 강의 보셨던 걸 기억을 하시면서 혼자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좀 별표 치고 막 강조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직접 쓰시면서 단어랑 좀 친숙해지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1차 시험 때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음과 동시에 2차 시험 때는 또 직접 써야 된다고 했죠. 2차 시험 준비하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 내용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평균 60점 이상 돼서 우리 1차 시험을 합격하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100점 맞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긴 강의가 됐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